낭만서점 2016년 특별기획 소설을 이야기하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저희가 2016년을 맞이해서 개별적인 소설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좌담을 마련했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4부작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좌담.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을 좀 검토해보자면 1회에서 한국 소설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요. 2회에서는 문학 매체의 변화, 3회에서는 한국 문화 간의 외국 소설, 이렇게 다루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지난 10년간의 베스트셀러를 좀 얘기해 보는 거죠. 오늘 문학평론가, 출판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이신 장은수 대표님, 그리고 들어보시면 익숙한 목소리이실 겁니다. 네, 1회 방송에 출연하셨죠. 네,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의 김현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장은수 대표님부터 낭만서점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은수입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 책을 만들어 왔고요. 이렇게 남의 책을 소개하러 나온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따로 이제 출판 문화를 소개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편집문화 실험실을 또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일단 출판에 대해서 분석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책문화, 독서문화, 그다음에 출판에 관한 온갖 이제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담론들을 개발해서 출판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베스트셀러 관련해서 해주실 이야기 진짜 많을 듯합니다. 네. 현정 씨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문고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정이고요. 저는 입사해서 계속 베스트셀러 집계를 하고 있고 또 판매 데이터 저도 분석을 하고 있어서 아마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 오늘 저희 지난 10년간의 베스트셀러 탑10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통계 자료 교보문고 집계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06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오늘 방송이 꾸려졌네요. 그럼 정확하게 교보문고에서 이 책이 얼마가 팔렸다, 그 구체적인 그 권수까지 알고 계시는 거겠네요? 네, 알고는 있지만 좀 민망합니다. 그런가요? 민망합니다. 출판업계가 얼마나 이렇게 너무 많이 안 팔려가지고 민망하죠. 그런 게 소설만이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종합 베스트셀러가 있고 또 각 분야별로 베스트셀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소설 분야에 국한된 그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맞아요. 사실은 아무도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베스트셀러는 다 나중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왜 책을 사는지도 처음부터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셀러를 사람들이 많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이 왜 읽히게 됐을까, 이제 그 내용이나 또는 이제 그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베스트셀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한 시대의 어떤 정신적 풍경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좀 들어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바라는 꿈이나 또는 사람들이 입은 뭐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알게 모르게 들어가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읽어야 될 책이라든가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우리가 읽으면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 자체를 분석하면 분석하게 되면 그 시대의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책을 좀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한번 이렇게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참고하게 되는 게 어쨌든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읽어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게 왜 많이 팔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읽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읽곤 하는데 그 아까 장은수 대표님께서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는 없고 그것이 이제 사후적으로 이렇게 뭐 분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이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이라서 반드시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을 보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딱 하나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베스트셀러는 좋은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거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읽고 나서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그 시간을 좀 유용하게 보내고 싶거나 또는 이렇게 마음에 이제 좀 답답한 데가 있었는데 읽고 나면 유쾌해지거나 마음의 위로가 되거나 어떤 그런 어떤 힐링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갖다 주는. 그래서 베스트를 읽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으로는 좀 별론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이건 읽지 마.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베스트셀러 자체가 대중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네네.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중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재미인지 슬픔인지 그다음에 힐링인지 뭐 위로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랑도 비슷하네요. 네. 블록버스터 영화가 되고 사람들이 예매를 해서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 보는 영화들은 그런 영화들이 꼭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네, 베스트셀러 책도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교보문고 집계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탑 10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정 씨가 활약해 주셔야 될 타임인데요. 드디어 명단 공개합니다. 네. 10위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10위는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근해입니다. 예, 공중근해가 2005년에 출간이 됐어요. 네, 근데 10위에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오쿠다 히데오. 일본의 뭐 대중문학 작가로 또 공중근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작품들이 국내에서도 여러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혹시 경환 씨는 읽어본 적 있어요? 저는요, 이걸 EBS 단편소설관이라는 프로그램 잠깐 할 때 네. 거기서도 되게 짤막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에세이인 줄 알았어요. 한 꼭지만 다뤄서. 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약간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좀 익살스러운 예. 그런 인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예. 뭐 앞에 보면 띠지에 예, 네이버 교보문고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네, 뭐 청소년 권장 도서, 네, 뭐 책을 만드는 사람들 선정 올해의 베스트셀러 등등 진짜 많은 그 곳에서 좋은 책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제 131회 나오키상 수상. 이토록 낙천적이고 유쾌한 소설은 처음 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예, 장은수 대표님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정신병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회의 온갖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이 말도 안 되게 그 유쾌한 그 정신과 의사와 그 간호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마음의 어떤 좀 그 상처를 메워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닥터 이라부 닥터 이라부 시리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의 뭐 가장 큰 특징은 오쿠다 히데오 소설은 다 그 유머러스 하잖아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유머 아까 방금 블랙 유머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슬픈 얘기를 그 유머러스하게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하면 눈물이 찔끔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읽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소설에 거의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그 읽으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누구나 다 이
현대인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약간 좀 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처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네. 오쿠다 히데요는 늘 읽을 때마다 저는 완전 광팬인데 사실은 읽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상처들을 조금 이렇게 치료해 주는 그런 어떤 재미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나오키상 수상작이라는 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뭐 큰 문학상, 그러니까 한국에 알려진 문학상은 두 개가 있죠. 아쿠타가 문학상과 또 나오키상. 하나는 뭐 대중문학에 주는 상이고 하나는 순수문학에 주는 상,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나오키상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본의 그 나오키상은 이제 주로 이제 장편 소설에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대중문학이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 소설, 이제 스토리가 강한 소설들에 이제 주로 상을 주고 있고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아쿠다가상은 이제 신인들 작품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쓴 단편들 경연대회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아쿠다가상은 최근에 국내에 소개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오키상은 될 때마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나오키상 수상작이라고 이제 크게 선전하고 또 국내 독자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05년도에 출간 당시에 이 공중군해가 인기가 있으면서 오쿠다 히데요를 새롭게 다시 본 독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미있고 되게 이렇게 스토리가 탄탄하고 웃기잖아요. 슬픈데 웃기다라는 것. 그 전하고는 달랐던 체제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량 살펴보면은 2006년도에 일본 소설 그 판매 신장률이 50.9%예요. 이 이후에 일본 소설이 그 출판계에서 먹히는구나. 독자분들도 이 일본 소설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나오키상이 그 전에는 사실 잘 안 나왔어요. 바로바로 나오진 않았는데 거의 되자마자 판권이 팔릴 정도로 2005년, 6년도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게 일본 소설이었거든요. 그게 오쿠다 히데요의 공중군해 때문이었던 것이 요인이었어요. 그렇군요. 일본 문학에 다시 불을 지핀, 국내 시장에 불을 지핀 그런 작품이군요. 근데 실제로 일본 문학의 영향은 꼭 뭐 2000년대가 아니라도 이미 그 이전부터 한국 문학사를 훑어보면 베스트셀러는 거의 일본 문학이 장악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약간 이렇게 서정적이거나 뭐 에쿠니가오리나 이런 식의 책이 많았는데 좀 독특한 서사 구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독자분들한테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자, 오쿠다 히데요의 공중근해를 짚어봤고요. 10위에 랭크 됐었고요. 네, 9위 이야기. 9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지영의 도가니입니다. 도가니. 뭐 영화도 됐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유 씨 주연의 영화였고. 네. 사회에 실제로 있었던 아주 민감한 사건이었죠. 그 어떤 시설에 광주에 있는 학교였죠. 네. 거기에서 일어났던 정말 참혹한 여러 가지 폭력들 이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분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화가 났고 이건 정말 해결해야 돼라고 저의 이게 마음을 좀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그런 소설로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그 영화화 됐을 때 교장 선생님 역을 맡으셨던 분, 배우분 그렇게 욕을 먹었던.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그런 건 아닌데 심지어 쌍둥이로 1인 2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도가니가 이제 아까 장은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국 소설의 이슈 사건과 또 연관이 있는 소설일 텐데요. 근데 이제 공지영 작가에 대해서 이제 뭐 문단 내에서 호호가 조금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스토리텔러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작품이 이제 그 기본적인 특징이 뭐 봉순연이도 그렇고 그 전에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도 그렇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 아주 첨단에 있는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 사실 스토리텔러로서의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읽다 보면 약간 경구형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포리즘들이 아포리즘. 그러니까 밑줄 긋고 싶은 문장.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작가들의 조금 드물게 이제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아까 얘기하실 때 형제복지원인데 네네. 이제 그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제 장애인 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수용 시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감춰진 일종의 폭력 내지는 감춰진 사회적 이슈에 해당하는데 공지영 작가가 거의 그 좀 드물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어떤 그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사람들에게 독자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온 어쨌든 그런 사회적 어떤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학의 어떤 하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온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도 이 사형제에 대한 이슈를 또 다루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형제가 네 명의 형제가 아니고 당연히 사형제도. 예, 네. 강동원 이나영 씨가 네, 네. 주연했던 약간 연애 영화로 좀 변질돼가지고 독자분들에게 원성을 샀던 영화죠. 기본적으로 공지영 작가의 그 데뷔작부터, 그러니까 단편 소설로 데뷔를 했는데, 보면 이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강한 작가죠. 처음부터. 네. 운동권 학생. 네. 운동권 여학생이면서 네. 어떤 그 나중에 그 문제의식을 끝까지 지금 놓지 않고 사회 문제에서 지금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네. 공격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굳이 단점을 얘기하자면 좀 센티멘탈하다는 작품이 이제 센티멘탈한 게 어떻게 보면 독자들한테 굉장히 감성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이제 대중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는 그러면서 이제 그 센티멘탈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문제 본질을 약간 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일종의 문단 내부의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으니까 일장일단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냉소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냉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감성적인 것을 결부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저는 이 소설책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사실 영화 때문에 더 판매량이 상승을 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네네. 현정 씨한테 여쭤보고 네네.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소설이 출간됐을 때는 2009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쵸. 영화가 이제 나중에 2010.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영화 개봉 이후에 정말 네네. 이 책이 판매량이 급증했을까? 이게 되게 그쵸.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위를 다시 또 하셨던 책이기도 하고요. 1위를 다시 한 건가요? 네, 그쵸. 원래 1위를 네, 한번 한번 했다가 하시긴 하셨는데 그 다음에 1위를 다시 받은 작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두 번이나 이슈가 한꺼번에 있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시 이슈가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네. 책이 되는 게 소설이다라는 거죠. 처음에 2009년에 나왔던 책이지만 영화 때문에 2011년에 베스트셀러 주간 1위를 할 정도로 그 이후에 이슈가 더 파급이 더 셌던 책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역할이 단순히 감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까지도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도가니라는 작품 때문에 또 법도 개정되고 네네. 그랬잖아요. 도가니법.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제2의 도가니 사건이다 해서도 보도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학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학이 그 사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영혼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건드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먼저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효과를 빚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작가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거의 이렇게 건드리면 바르르 하는 그런 그 소리급새들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이 민감함 이런 것들로 사회 문제를 굉장히 먼저 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진짜로 해결될 때는 한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십 년도 걸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문학의 세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작가의 뭐랄까요, 그건 개인적인 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나치게 먼저 선취해버리면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뒷북을 치기도 그렇고, 그 적절한 타이밍,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니체의 같이 내부가 팔리기도 하죠. 너무 7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8위 말씀드리죠. 네. 8위는
권비영 작가의 덕혜옹주입니다. 네. 권비영 작가의 덕혜옹주는 저는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 읽어보지 못한 작품입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 권비영 작가의 이름이 또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가진 한계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문단문학이라고 하는 그 바깥에 있는 작가분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출신이 일단 서울 출신이 아니시고 울산에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늦게 하셔가지고 아직 처음에 출간됐었을 때 당시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던 책이에요. 근데 그 덕혜옹주 자체가 2009년에 출간됐을 때 잠시 그 문학계가 소강 상태였어요. 다른 그런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분들이 안 나왔을 때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빈집 싹쓸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1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주간 베스트셀러 이 책이 대체 뭐지? 라고 할 정도로 그때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 대체 어떤 작가분일까? 그때 당시에는 그 덕혜옹주 자체 처음에 마케팅 할 때도 특이했어요. 다산에서. 특이한 마케팅이라면 어떤 마케팅? 약간 뭐 신문에도 덕혜옹주 사진을 이용을 해서 알고 있냐 이렇게 하거나 SNS를 그때 부상할 때였거든요. 2009년이. 그렇죠. 그때 SNS 통해서 마케팅을 활발히 했던 첫 케이스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막 피켓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출판을, 그 소설에 대한 마케팅을 좀 다르게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렇군요. 덕혜옹주에 대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 처음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표지에는. 그리고 딱 펼치면 책날개에 보통 작가의 양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덕혜옹주의 실존 인물 사진이 있어요. 아주 앳된 소녀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떠나기 전 덕혜옹주의 모습 이렇게 써 있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제공했다고 하네요. 1912년 5월 25일에 고정의 막내딸로서 덕수궁에서 출생했고요. 1925년 3월 일본 학습원으로 강제 연행되었고 1931년 5월 대마도 백작과 강제 정략 결혼. 1956년 8월 외동딸의 자살. 계속되는 정신병동 감금 생활과 조국의 외면. 1962년 1월 37년 동안의 유랑 생활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 귀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도가니와 마찬가지로 역시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저도 읽고 싶어지는데요. 이렇게 팩션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그 소설의 소설적 요소 가미해가지고 독자분들이 좋아했던 이유도 약간 비운의 황녀잖아요.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는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부르르 분개할 수 있었던 거고 이거 자체가 곧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개봉 예정인데 또 그런 이슈가 소설의 다른 또 이슈가 영화화가 된다는 이게 나온 지가 지금 2009년에 나왔는데 2016년에 영화 개봉이 된다면 다시 또 상승하는 요소가 되는 책이죠. 이 이슈 예정되어 있네요. 이 이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56년에 조국에서 외면했다는 부분도 지금 약간 열받고요. 그러니까 극적 요소가 되게 많은 사람을 잘 캐치해서 작가분이 글을 쓰게 된 거죠. 장은수 대표님 이 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처음 들어본 작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왜 팔리는지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후배를 보내서 이게 왜 팔리는지 조사해 와라. 저도 그런 문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출판사마다 왜 팔리는지 알아오라는 마케터들한테 직접 그랬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좀 들었지만 이제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팔릴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 소설의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설은 꼭 필요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일정 정도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일종의 알리고 그다음에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좀 수반이 되는데 물론 이제 아무리 밀어도 안 나가는 건 안 나가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마케팅을 했다고 보시네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 이 책은 분명히 된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제 끌어올려서 마케팅비를 어마어마하게 써서 이제 일정 정도 임계점을 넘은 다음에 사회적으로 일단
이 인물이 화제가 되고 나니까 사실 좀 억울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여성들한테 특히 이제 공감이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한스러운 이야기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임계점 이후에는 거의 독주하다시피 해서 예, 계속 많이 팔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건 소설 판매량 분석을 할 때 이게 성별이나 네네. 연령대 분석도 세부적으로 그쵸. 가능하죠. 그래서 이 덕혜옹주와 같은 이런 책들이 75%는 주로 여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75%는 여성. 원래도 65%는 65%는 여성분이시긴 한데 75%가 이거는 여성분들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이후에 독혜옹주 이슈가 조금 갔어요. 그래서 역사책으로도 좀 한두 권 일본 책이 번역되기도 하고요. 나름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이슈도 끌어냈던 책인 것 같아요. 주로 남자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경우는 잘 없군요. 없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없습니다. 보니 인문학 책에 이제 가끔 인문학 책도 처음에 남성분이 샀을지라도 나중에는 후발주자인 여성분들의 구매력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베스트셀러 70%가 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스웨덴하고 독일 갔다 왔는데 예, 스웨덴하고 독일도 남녀 독서 격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 세계적으로 4대 6밖에 안 네, 돼요. 맞아요. 예. 그렇군요. 남자들은 뭘 할까요? 그러니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공연장에 뭐 가도 경화 씨 공연을 해보시면 공연장의 비율도 엄청나죠. 기본적으로 8대2, 7대3 정도 가죠. 여성 관객이. 심하시더라고요. 제주소녀는 여성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남자분들 가끔 앉아 계시면 표정이 안 좋죠. 끌려오신 케이스들이 좀 있죠. 보통 그렇군요. 여자친구가 가자 그래서.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되게 분석해 보면 뭐 이게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문화적인 어떤 흐름에 대체로 둔감하고 거기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계상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청소년 때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제일 큰데 이제 일종의 이 남자들은 아무래도 롤모델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안 읽는다. 이렇게 돼서 이제 스웨덴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축구 클럽에 코치들을 꼬셔가지고 코치들이 책을 읽으면 애들이 읽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애들의 다양한 남성 롤모델, 책 읽는 남성 롤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같이 책을 읽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요. 독일도 일종의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그 등산 클럽이나 이런 데들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남성 아버지 교육을 많이 해요. 아버지 교육을 많이 해서 네가 애를 책 읽는 애로 키우고 싶으면 애 앞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어라. 뭐 이런 어떤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유럽에서 이제 일종의 독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 아버지가 경제 활동에 전념하시다 보니 그냥 돈 벌기에 급급하여 책 독서보다는 이제 다른 일들이 더 우선시되다 보니까 당연한 어떤 결과 아닐까요? 어느 정도는? 40대 여성분들이 더 심한 게 독서가 자기를 위한 독서를 해보시질 못하세요. 여성분들은 20, 30대는 이렇게 소설도 읽으시고 하시다가 전념을 해요. 아이들한테. 이제 남성보다 더 여성분들이 40대부터는 이제 중고학습, 초등학습 책밖에 안 사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해서 그때부터 남성분들은 본인을 위한 책을 많이 사세요. 본인을 위한 책, 뭐 인문책이라든지 경제경영, 자기개발 이런 책을 많이 사시죠. 저는 이 덕혜옹주의 지금 책이 저희 이 탁자에 다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다 놓여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쭉 보면 문장들이 굉장히 쉽게 읽혀요. 네, 맞아요. 대화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 이 덕혜옹주를 가령 굉장히 본격적인 연구서로 역사학자가 정말 사실적인 기록에 의해서만 쭉 서술을 했다면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을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독성 있는 스토리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더 읽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뭐 반드시 소설이 어떤 쉬운 이야기만을 전달해야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뭐 이런 식의 어떤 파급력 같은 것이
또 만들어지는구나 싶기도 저만 해도 이 덕혜옹주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야? 지금 궁금증이 막 폭발하는데 네. 이제 쉽게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풀어 놓았다면 읽기 쉽겠죠. 네. 영화가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네. 영화 때가 자, 됩니다. 7위 넘어가죠. 네, 7위는 기욤미소의 구해줘입니다. 기욤미소는 프랑스 작가인데 프랑스 작가 같지 않은 그런 미국 작가 그런 느낌을 주는 작가예요. 네. 최근에 이름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기욤미소. 다작을 하시긴 하세요. 생각보다 저희 국내에 이렇게 꾸준히 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도 없잖아 있었죠. 그 기욤미소는 또 저도 어떤 도서 프로그램에 나가서 센트럴파크라는 예,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기욤미소의 책을 처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구해줘도 안 읽고 뭐도 안 읽고 예, 센트럴파크를 읽었었는데 저는 센트럴파크를 읽고 사실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책이 되게 술술 넘어갑니다. 되게 궁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페이지 터너의 책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이게 다 읽고 나서 이게 뭐지? 약간 그 내가 도대체 이 2시간 동안 뭘 한 거지라는 생각.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아니, 그 2시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의 시간을 되게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2시간 보내고 나서 돈 안 아깝고 참 재밌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은 왜 2시간 맞아요. 재밌게 보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야지 뭘 또 더 뭔가 남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어떤 그 평론가의 정체성으로서 뭔가 여기서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는데라는 독서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연구 결과가 하나 재밌는 게 나왔는데 이제 다독자 다구매 이런 맞아요.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자 다구매 이런 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많이 사는데 읽지는 않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책도 많이 사고 읽기도 많이 읽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독자 소구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소독자 소구매 이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지금 예 근데 이제 소위 다독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 독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재미 독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많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읽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책은 많이 사는데 안 읽는 사람 물론 저희 출판 산업을 위해서는 엄청 공헌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다 이제 아주 두꺼운 책을 사서 필요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사실은 독서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거기다가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그 검색 독자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되게 높죠. 검색 독자라는 게 어떤 건가요? 검색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얻는. 그 동안에는 책에서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출판 문화 독서를 약간 진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책에서 무슨 정보를 얻고 의미를 얻고 막 이렇게 너무 무겁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외국이나 이런 데 대부분 이제 독서 운동의 대부분이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즐거운 거고 재밌는 거고 언제든지 읽어도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최고의 기능은 킬링 타임이야. 이렇게 재밌게 세상을 보내는 방법이 있니?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욤미소 씨는 딴 건 몰라도 거기에는 확실히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킬링 타임이라고 하면 정말 저는 기욤미소 책은 1등인 것 같습니다. 1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손꼽을 만한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킬링타임 측면에서 느꼈던 게 최근에 낭만 서점을 하면서 허즈번드 시크릿 있었잖아요. 정말 거기 띠지에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놓을 수 없더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장점들, 이제 이야기 자체에 엄청난 어떤 그 속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최고의 작가가 제임스 패터슨, 우리나라엔 별로 인기가 없지만, 제임스 패터슨이 이제 페이지 터너고, 1년에 자기 소설만 팔아서 1,000억 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한국 문학에도 지금 페이지 터너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독서의 즐거움, 이야기의 기쁨,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는 그런 작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지금 10위권 내에 항상 드는 작가예요. 그래서 프랑스도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매년 이제 인세라고 해야 되나 판매 권수를 집계해서 연도마다 이제 10위권 내에 책을 그 저자분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가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올라와요. 그런데 10위 안에 안 들어갈 때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욤 미소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어떨 땐 3위로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 10위권 내에 늘 드는 그 프랑스 현지에서는 인기 있는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뭐 표지에 85주 연속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이렇게도 써 있고요. 74년생이시네요. 네. 이거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구해조가 왜 한국에서 2006년에 또 인기를 끌었는지 대충 짐작 갑니다. 사실 이 책은 꾸준히 읽히고 있긴 해요. 그 2006년도에 당연히 베스트셀러였지만 지금도 이렇게 신간이 나오거나 그럴 때마다 구해조를 다시 읽는 게 늘어나죠. 일단 저 책의 성공 요인 중에 가장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표지가 아름답다. 와, 예. 아름답나요? 흥미롭다. 정말 그렇습니까? 흥미롭다. 흥미롭다.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표지가. 지금도 좀 신선했으면 좋겠는데. 작가 이름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기욤. 근데 이 작품은 약간 그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비행기 타다가 못 타가지고 엘러미네이트인가? 제가 영화 제목 정확히 모르는데. 나홀로 집이 아닌가요? 비행기 타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왜 비행기 타다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못 죽어가지고 사신이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영화하고 모티브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대중작가라도 남의 모티브를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이 구해조는 어두운 과거에 이 상처를 입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의사 샘인데요. 이 의사 샘과 또 브로드웨이에서 또 공연을 하겠다는 이 프랑스 여자 줄리에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로맨스 소설입니다. 뭐 구해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끈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이제 6위 발표할 차례입니다. 네.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네. 친숙합니다. 2013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요나스 요나손. 스웨덴 소설이 한국에서 먹힌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준 그런 작품입니다. 저희 낭만 서점에서도 다뤘던 그 오베라는 남자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 소설도 프레드릭 베크만 스웨덴 작가였고요. 자, 이 책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을 텐데요. 네, 우선 현정 씨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 처음 출간됐을 때 이렇게 화제가 될 만한 작가였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소개됐고 그 약간 생경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 책이 잘 될까 싶었는데 2014년도 연간 베스트셀러 1위까지 했어요. 이 책이요. 그래서 그만큼 요즘 독자들에게 이렇게 약간 읽히고 또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책이 재미 요소들이 특이하게 있어요. 웃기긴 한데 이게 재밌나 싶을 정도로 약간 스웨덴 유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백세된 그 노인분이 여기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창문 넘어서 정말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가는 역경들인데 그 처음에는 이게 베스트셀러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그 2014년도에 영화화가 됐었는데 다양성 영화라고 해서 그 메이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성 영화에서도 꽤 흥행을 했던 책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본 작품 중에서 6위까지 왔는데 2013년 작품으로 거의 가장 최근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스 요나손은 뭐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사람의 이력도 좀 특이해요. 원래 기업가였고요. 그러다가 그 업계를 은퇴해서 쓴 첫 소설이 바로 이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입니다. 장강명 작가님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작가의 어떤, 배경이라는 것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저희 1부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대체로 이제 시스템이 고착화됐잖아요. 문예창작학과 출신의, 문장 수련을 많이 한 그런 작가들이 이제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하고, 그 안에서 단편을 발표하다가 이제 장편을 써서, 문단 인정을 받는, 예, 그런 구조인데, 이런 스웨덴 작가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 문단을 유지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으니까. 문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밖에 없다면서요. 한국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좀 굉장히 낡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문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소위 신춘문예.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문학에 관심을 가져라. 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제 특히 일제강점기 같은 때는 읽을 게 없으니까, 좋은 작품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한 80년 됐으니까 이제 좀 되게 많이 낡았죠. 지금 그러게요. 상태에서는. 외국에서는 이제 다 자기가 장편을 써서 거의 대부분이 장편을 써서 출판사에 투고해서 그 투고작을 보고 편집자가 심사해서 이제 책으로 나오면 그때 작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은 굉장히 철저하게 예,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문예지가 없어서 유럽 쪽엔 문예지 없나요? 예, 문예지가 거의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식의 문예지는 없죠. 그러니까 단편 소설을 등단이라는 개념으로 단편 소설을 싣고 그다음에 이제 수련을 거쳐서 그런 작가는 없고요. 수련을 마친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렇군요. 네. 이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은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사건과 이제 개인적인 인생을 이제 교차시켜서 예, 스웨덴판 포레스트 검프라고 네. 생각하시면 딱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요나스온 이후로 또 스웨덴 그러니까 북유럽 작가들의 어떤 스릴러 작품들도 인기를 또 끌었던 것 같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라고 하는 어떤 스웨덴, 노르웨이 작가들의 어떤 스릴러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나라가 역시 밤이 길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도 엄청 길어가지고 추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땅은 넓고 인구는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래서 밤마다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온갖 상상을 하는데 예. 그 스타일, 스웨덴식 스타일이 지금 점점 전 세계에서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잔혹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인간적인 따뜻함 같은 것들이 역시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희망, 신뢰 뭐 이런 것들을 좀처럼 놓지 않는 예, 그런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또 인터넷 문화하고도 되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소셜 미디어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한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이제 다른 나라를 뭐 파도 타듯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출판 자본이 이제 동시 런칭 스타일로 지금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영화가 전 세계 동시 개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판도 이제 점점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동시 출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전략들을 점점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군데서 이렇게 확 어떤 스타일이 뜨면 이제 그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유행해 버리는 예, 그런 어떤 경향들이 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5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네, 5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피처입니다. 예. 네. 빅피처. 이 빅피처 내용부터 경화 씨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빅피처. 큰 사진. 월가의 변호사 벤은 왜 마운틴 폴스의 사진가 게리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책의 뒷면에 써 있습니다. 벤과 게리는 다른 이름으로 같은 인물이라는데요. 우발적으로 게리를 살해한 뉴욕 월가의 변호사 벤은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실수를 감추기 위해 완전 범죄를 획책한다. 죽은 게리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벤은 몬태나주의 산간지방인 마운틴 폴스로 도주해 새 삶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심심풀이 삼아 찍은 인물 사진이 지역신문에 게재되면서 벤은 평생의 꿈인 사진가로 유명해진다. 매스컴의 관심이 쇄도하는 가운데 벤은 숨겨온 과거가 들통날 위기에 처한다. 기발한 착상,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 폭발적인 스피드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화제의 소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 뒷면에 그대로 써 있는 걸 읽으셨죠. 그렇죠. 네. 이것만 보면
그 모티브 자체는 뭐 리플리라든가 네, 이런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사는 예, 남자의 이야기인데 네. 이 더글라스 케네디가 또 한국에서는 또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죠. 이 더글라스 케네디 또 소개작이에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갑자기 딱 되면서 그 다음 책들이 원래 전에 나왔던 책들이 출간되어진 계기가 됐었죠. 네. 이 책을 계기로 네네. 그 전작들이 네네. 오히려 소개가 됐군요. 네. 저희 PD님도 그 저희 낭만서점 책을 선정하자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꼭 더글라스 케네디를 늘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개인의 취향이니까 개취.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은 외국 여행 가서 읽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 밤에 심심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예 마침 전자책 그러니까 패드를 가져간 네, 거예요. 네. 예, 패드를 가져가서 이제 전자책 그걸 열고 하나 아무거나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근데 그 외국에서 말과 선물을 읽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좀 가벼운 소설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결심을 해서 마침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쭉 읽었는데, 예, 역시 2시간은 뭐 순식간에 네.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소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까 킬링 타임도 굉장히 훌륭한 소설의 기능이다. 그리고 책에 아주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 이 책을 읽고 그 다음날 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또 더글라스 케네디를 하나 선택해서 또 읽은. 예. 그래서 저기 외국 여행 다니면서 굉장히 즐겁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만약 기욤 미스와 더글라스 케네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킬링 타임 배틀 붙으면 그러면 저는 케네디죠. 케네디죠. 저도. 예. 그렇군요. 저도 케네디를. 기욤 미스 팬들이 들으시면 또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도 더글라스 케네디 쪽에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것 거니까요. 같아요. 예, 7위하고 5위의 차이가 거기서. 그게 또 여기도 팬이. 베스트셀러의 순위 차이가 있는군요. 예. 이 책도 그렇지만 대체로 소설이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설과 영화가 다른 지점이 있는데 이걸 보면 장면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이 영화화되는, 그러니까 영화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걸 또 방증해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맞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들이 좀 불친절한 편이죠. 그리고 순문학 작품들이 되게 이제 불친절한데 그거는 순문학 작품들이 사실 인간의 상상력에 어떤 빈틈을 노리는 오히려 그래서 어떤 그 빈틈을 어떻게 채울까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적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붕괴시키고 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만드는 이런 어떤 일종의 지적 게임으로서의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중 소설들 이제 장르 픽션들은 대부분 독자의 머릿속을 꽉 채워주는. 그래서 이제 꽉 채워져서 빈틈이 거의 없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라든가 하나의 장면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질 때, 그러니까 계속 꽉 채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쉬면, 페이지 터너가 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쉬지 못하게 만들고, 2시간 동안 머릿속에 하나의 슬라이드 필름이 쭉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묘사 같은 것들도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해내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작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외국에서는 그런 식의 페이지 터너 뭐 그런 식으로 작품을 쓰면 비판은 안 받나요? 비판 맞죠. 적어도 문학상은 못하죠. 그렇군요. 예, 문학상은 못하죠. 근데 이제 외국은 저희는 이제 장르 픽션에 주는 상이 굉장히 드문데 외국에는 또 장르 픽션에 주는 이제 에드가 알란 포상이라든가 뭐 이런 장르 픽션에 주는 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른 결로 이제 문학적인 어떤 성취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데 명예와 돈을 동시에 갖는 건 좀 반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4위입니다. 네. 4위. 낭만 서점에서 다뤘던 작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예. 자, 히가시노 게이고, 저는 뭐, 히가시노 게이고는 미야베 미유키와 더불어 네네.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네.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최근이죠. 네. 낭만 서점에서 다룬 것도. 그래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생생한 그런 작품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자체가 좀 이 작품이 처음이었고, 이야기가 너무 훈훈하고, 이 안에서, 따뜻하게 전해지는 감동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또 히가시노 게이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 약간 부부류라고 해야 되나? 약간 치밀하고 추리 있고 미스터리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따뜻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따뜻함 때문에 하시노 게이고의 그 팬이 된 그런 독자분들도 되게 많고 네. 기존의 뭐 변신이라든지 알고 있던 책들하고는 좀 다르다. 뭐 백야양이라든지 이런 책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립한 책이긴 해요. 원래 기존 팬들도 사고 그리고 신규로 되게 따뜻한 그 겨울에 읽을 만한 책이야 해서 선물 받아서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팬이 돼가지고 또 읽는 책들도 있고 뭐 되게 특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절충한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도 5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게요. 2012년에 네. 출간이 됐거든요. 네.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20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또 이게 어쩌다 보니까 계절의 특수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찬바람 나면 다시 올라와요. 근데 진짜 특이하게 막 11월쯤 됐을 때 갑자기 순위가 막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지금 뭐 4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신기하네요, 신기할 정도로 그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 끝은 어디인가 저도 궁금할 정도고 지금 이제 5위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 기간이 달라졌다 하면은 또 상승을 해서 다른 순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통계 내고 있는 게 네. 2012년 작품인데 네, 그쵸. 2005년 작품이랑 그냥 같이 붙는 건가요? 누적 부수가 네. 누적으로 똑같은 붙는 거. 건가요? 네. 그게 더 앞선다는 얘기죠. 네, 남녀 그래서 게이고. 지금도 현재도 판매가 매우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정말 신기하다 이럴 정말 정도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네요. 기적 같은 책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이 나왔죠. 라플란스의 네네. 마녀라고. 그것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이번 주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지금 히가시노 게이고가 지금 2권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어떤 때 보면 4권도 올라가 있는. 네, 가면산장의 살인도 있고. 장은수 대표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 책 또 어떻게? 예, 저는 이제 이분 작품을 역시 비행기에서 읽었습니다. 네네. 주로 하늘에서 외국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만 저는 사실 대중소설을 읽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도 이제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주로 이제 전자책으로 읽기 너무 좋은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히고 근데 앞뒤로 너무 꽉 짜가지고 꽉 짜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빈틈없이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작가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심리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몰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몰입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한번 읽고 나서는 틈날 때마다 그 작품을 사서 읽게 되는 그런 좀 약간 묘한 중독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작가의 편집자가 되면 엄청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와 미야베 미유키가 일종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둘 중에 사실 한 작가를 택하라 그러면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가지고 드라마를 정말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책으로 읽은 것보다 드라마로 보는 작품이 더 많을 정도로. 근데
물론 옥석이 섞여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맞아요. 예. 평균 이상의 작품을 쓰는 작가라는 그 인식이 저한테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출간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초판 이게 찍을 때. 그게 종수가 어마어마한 게, 이분이 정말 이 많은 책을 썼어라고 싶을 정도로 책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작품을 활동할 수 있는지 저는 되게 신기할 어떤 정도예요. 때는 1년에 한 4편씩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쓰려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외출도 안 하고, 그렇게 써야 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의 편집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그렇게 쓰면 굉장히 지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치면 반드시 작가는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지치지 않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굉장히 많은 자료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편집 시스템에 의해서 밑에서 이제 뒷받침되고, 같이 이제 편집자와 작가 사이의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집단 창작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자나 다른 어떤 조력자들의 쓰시긴 직접 쓰겠지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자기의 어떤 작품의 퀄리티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게 이제 일본 만화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일종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3위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3위는 3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띠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1초마다 7권씩 팔려나간 압도적 베스트셀러, 최단기간 밀리언셀러 돌파.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입니다. 예. 네. 자, 무라카미 하루키, 저희 낭만 서점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네. 1Q84는 아니었지만 네.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고 예, 다룬 적이 있는데 예, 하루키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 책이 어디 병원 가도 꼽혀 있고 누구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고 편의점에도 있고요. 네. 네. 많이 봤습니다. 2009년에 1Q84가 출간이 됐는데 자, 이야기를 해보죠. 그 나왔을 때 아까 1초에 7권이라고 하셨잖아요. 1초에 7권. 근데 이게 일본에서 그런 뉴스에 계속 나왔었어요. 처음에 출간하기 전에 이게 예판이라든지 초판 몇 부가 찍히느냐 그리고 사람들 줄을 서 있는 거를 미리 저희 국내 출간되기 전에 일본에서 현재 촬영한 내용들이 방영이 계속 됐었어요. 그 정도로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국내에 언제 오지? 언제 출간되지? 막 그리고 어떤 출판사가 출간되지? 이런 걸로 기사화됐던 거 특이했었어요. 그래서 대체 어떤 출판사가 출간을 한다더냐, 선인세가 얼마냐, 이게 계속 사전에 기사화되고 회자되고 궁금한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출간되자마자 저희 회사에서도 줄 서서 구매를 해갔었거든요. 그래서 진풍경으로 해서 또 지키기도 하고. 무슨 서태지 앨범 네, 뭐 그렇게 한 게 뭐 5년 만에 장편 소설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만큼 일본 현지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감이 많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를 찍었었던 책이고요. 네. 근데 이게 뭐 하루키 스타일이죠, 진짜. 네. 예, 하루키 스타일의 굉장히 절정에 오른 작품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하루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센티멘탈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판타지라고 하는 요소하고 만나면서 서로 이제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막 일으켜가지고 저희한테 약간 꿈꾸게 만들고 동시에 그 위로도 하루키 소설 특유의 어떤 저는 이제 고독한 사람들의 고독한 모습을 보면서 왜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위로 같은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상징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소설 외적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2009년 무렵부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설 외적 요소라면 일종의 출간 이벤트라든가 또는 이제 소설 작품에 대한 얘기보다는 소설이 어땠다더라. 뭐 그런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 이슈가 될 만한 각종 어떻게 보면 소문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이제 소설의 판매나 소설의 어떤 작품성, 심지어 작품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압도하는 네. 그런 어떤 현상이 좀 벌어졌었고요. 그게 아마 2009년 무렵부터 소셜 미디어가 아주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작품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작품이 3위에 오른 걸 보면서 이게 사실 장편 연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권까지 나왔고 그러려면 이게 1, 2, 3권이 다 올라가 있던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권만 보고 그 뒤에는 또 많이 구매를 안 하신 건 아닌가. 근데 이게 1, 2, 3권 다 순위에 올라가긴 했어요. 10위권 안에.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그냥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개만 치고 같은 이야기라서 하고요. 제가 합쳐봤는데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예, 순위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관하겠다,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뺐어요. 2, 3권 같은 경우에도 위에 올라와 있군요. 그러니까, 예, 올라와 있어서 그걸 3권 다 합쳐봤더니 누적 판매로도 3위더라라는 거죠. 네, 놀랍네요. 네. 하루키가 그러니까 작품 외에 그런 마케팅으로 그냥 본격적인 승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하루키라는 작가의 이름이 이미 브랜드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하루키는 굉장히 특이한 작가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중들한테 자기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와서 팬사인회도 하고 북콘서트도 하고 이러는데 하루키는 굉장히 개인 사생활이 굉장히 보호가 잘 돼 있는 그런 작가고요. 거의 대중들하고 접점이 없는 그런 신비주의에 가까운, 물론 이제 동양에서만 신비주의입니다. 서양에서는 사인회도 하고 잘만 하는데, 맞아요. 아시아에서만 안 하고. 이게 해드리려고 내가 아침으로. 한국에도 안 안 하네요. 심지어 보스턴 마라톤도 뛰고, 이런 그런 어떤 서양 쪽에서는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동양에서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 브랜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키가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장훈수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쿨한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정서는 애절하고 이제 약간 슬픔이 깔려 있는 그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슬프다고 하면 별로 안 읽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센티멘탈로 빠지면 안 빠지면 된다는 안 읽고 거죠. 싶은데 그거를 아주 적절하게 이 감정의 강도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들은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지식인이고 분명히 지식인이고 뭔가 많이 아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 옆에서 흔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잘난치 않은 상대방이 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서 상처도 받고, 이런 이래서 굉장히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성 구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충전시켜주는, 이런 어떤 주인공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 세대적인 공감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살이 지나면 다 하루키의 주인공과 자기를 동의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도 약간 쿨하게 살고 싶은, 그런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해변의 카프카를 읽으면서 집을 나가고 싶었다. 맞습니다. 연령대 상관없다라는 것도 저도 되게 느끼는 게 저는 중학교 때 읽었거나 고등학교 때 읽었거나 지금 읽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의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읽어도 그 책을 읽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꿈꾸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정도고 또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한 40, 50대 독자분들은 그 사람들의 감성에 대해서 자극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령대의 그런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도 베스트셀러 작가 최고의 인기 작가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다른 작가들하고 되게 다른 게 어쨌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루키 소설이 단순하게 대중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고독한 개인들 내지는 그런 고독한 개인이 어떤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굉장히 분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물음,
그다음에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여행하고 어떤 이런 어떤 주인공들이 그런 인물들이 이 시대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초상, 중요한 전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각종 문학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키의 어떤 한국 그 수용 양상에 있어서 뭐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90년대 하루키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작가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숨기는 그러니까 하루키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루키 별로야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올바른 태도로 견지되었다면 이제는 그냥 거리낌 없이 나 하루키 좋아해라고 해도 교과서처럼 된 건가요? 무방해진 그런 변화도 또 생겼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의 무슨 책들을 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페리스 리뷰 같은데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건 아무나 나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가란 무엇인가에서 3권짜리 책도 나왔지만 거기에 이제 보르헤스, 뭐 쿤데라 그런 정말 세계적으로 쟁쟁한 사람들이 실리는 그 리뷰에 이제 어쨌든 하루키가 실려 있고요. 예. 해밍웨이도 있다면서요? 예, 해밍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하루키의 그 문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거는. 그러니까 하루키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단문이면서 뭔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 문장이. 그래서 이제 그 깔끔한 단문형 문장이 그 포착해내는 어떤 그 인간 심리? 이런 것들이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루키의 주제보다 오히려 하루키의 문장을 좀 담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제가 이제 작가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의외로 하루키한테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욕 스타일에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국적성, 하루키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무국적성, 그리고 그 무국적성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어떤 문장,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영향력을 획득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네. 자, 익숙한 제목이네요. 프랑스와 르로르의 꾸페시의 행복 여행입니다. 네. 자, 이 책이야말로 2004년에 출간됐는데 뒤늦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저희가 좌담 나누면서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연기자 이보영 씨가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책을 소개하자 베스트셀러에 훌쩍 오른 책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책은 심폐소생을 해줬는데 TV는 단명을 했어요. TV 프로그램. 그 강호동 씨가. 네네. 그래서 저 지상파에 되게 오래간만에 책에 대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죠. 독서 프로그램이기도 했는데 그때 되게 기대감이 많았죠. 그 출판계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 독자분들도 그렇고 또 그 강호동 씨가 또 복귀 프로그램이었어요. 한동안 좀 문제 때문에 모든 걸 잠깐 쉰다 하다가 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복귀하겠다 했는데 되게 좀 상충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책을 읽읍시다의 그런 추억이 있던 독자분들은 좀 맞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책이 그나마 그 프로그램이 8회로 끝났거든요. 8회로 끝나는데 그 중에서 계속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8회 동안 소개된 책들 중에서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유일하게 남은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이보영 씨가 소개했기 때문이다. 저도 읽고 싶으신데요. 근데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보영 씨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개를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문과 출신으로서 이 문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고 또 정말 읽은 사람으로서 진짜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 또 있을 테고요. 또 읽은 사람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끌어들이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그 회차를 봤었을 때 정말 읽고 싶다. 나도 좀 힐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시류 자체가 2014년도 자체가 약간 힐링 코드에 대해서 또 청춘 코드가 이제 출판계에 만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좀 맞아 떨어졌던 책이에요. 책 청춘이 자체가. 망했다. 그렇죠. 네. 예, 이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건, 꾸페시가 원래 정신과 의사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고민을 들어주다 보니, 정작 나는 안 행복한데?
라고 느끼게 되고, 어떤 치유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의 정의들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 나가면서 자기만의 행복론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고 거의 에세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서사 구조가 거의 없는 예, 그런 작품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밑줄 쫙 예, 그런 예, 그런 용이고요. 읽고 나면 이제 스토리보다는 그 한 편 한 편의 그 좋은 구절들이 머릿속에 콱 박혀가지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주는, 예,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베스트셀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2013년에 단명을 했지만 이 책을 남기고 지금 현재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른다는 것은 지금도 이 책에 그 주는 그 감동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예. 네. 1위에는 한국 작가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엄마를 부탁해는 2008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어쨌든 누적 1위군요. 네, 누적 1위. 네, 2008년 출간됐을 때 사실 저희 경제를 살펴보면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런 게 나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였군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뭐 환율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환율 2배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그때가 IMF 시기랑 비견이 됐었죠. 그래서 IMF 시기 때 김정연의 아버지 뭐 이런 거랑 비교가 되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또 가족과 모성애에 대해서 좀 논하는 책이다 해서 그 국민 애독서로 또 불렸던 책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1999년도에 기차는 7시에 떠나는 이후에 신경숙 작가가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첫 1위를 하게 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엄마를 부탁해 경환 씨는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그 교보문고 갈 때마다 예. 많이 꺼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 집에도 5권이 있어요. 5권. 네. 그래서 굉장히 스테디한 책이구나. 네. 예, 이름도 책 제목도 익숙하고요. 예. 저는 신경숙 작가의 이 엄마를 부탁해를 그러니까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문단에서도 엄청나게 이 책에 대한 비평, 네, 사실 맞아요. 비판보다는 찬사가 많이 네. 나왔던 작품이어서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대중성도 확보가 됐었지만 문단에서도 좋은 평도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작품 낭독회를 그렇게 활발하게 했던 때가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낭독회라는 게 되게 맞아 떨어지는 작품이거든요. 한 구절을 읽고 제가 5권이나 있던 게 행사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무슨 낭독회를 매우 많이 해가지고 책 관련 행사들이 네, 많이 행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계속 많았고 뭐 한도시 한 책 읽기에서도 이 책 선정한 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성이 확보됐었고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한 구절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급부상했죠. 그 다음에 힐링 캠프라고 해서 네. TV에도 출연하시기도 하고 독자와의 스킨십이 가장 많았을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은수 대표님도 이 책에 대해서 또 언급하실 얘기 많죠? 예.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문단에서는 약간의 호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신경수 작품 중에서는 2개의 역작을 뽑으라면 외딴방하고 엄마를 부탁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일본에서는 그걸 개호라는 문제로 부르고 있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노인 돌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간호하는 사람과 나이 든 간호 받는 사람이 같이 늙어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처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래서 저 소설은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지금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40대들, 한국의 40대들은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위 우골탑의 마지막 세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시골에서 논밭 팔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출세하라고 이제 공부 가르쳐주고 또 직장 다닐 때 되면 집 구해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회적 성공 내지는 자기의 어떤 현재가 어머니나 또는 부모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는 걸 굉장히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자각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그 세대의 감성에다가 칼을 꽂은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저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속에서 아마 피를 흘렸을 거다. 그래서 그 피가 이제 눈물로 쏟아지고 그리고 그 감동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입으로 전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그 사회적 감염력이 높은 전 국민이 공감한 거군요. 그런 어떤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판매량으로 살펴보면은 2009년에 그때 1위를 하긴 했지만 2011년도에 또 1위를 했었어요. 그거는 그때 2011년 4월쯤에 영문판이 번역되면서 그 미국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랑 그리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것이 국내에 다시 소개가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국내에서도 갑자기 다시 판매량이 상승을 합니다. 신기하게 이 미국의 아까 영향이 우리 출판계가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두 가지를 받았어요. 경제 위기와 갑자기 베스트셀러에 대한 그 호평 때문에 미국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이게 되게 더 특이했었어요. 판매량을 살펴보니까 갑자기 다시 올라가고 줄어들었다가 다시. 아마존 1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그 번역서 아니고요. 1위까지는 아니었고요.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국내 기사화가 됐었어요. 근데 좀 어렵다라고 보이긴 하죠. 그거를 번역을 해서 그 독자분들이 우리 정서에 맞는 이거 정말 한국적인 정서잖아요. 엄마를 부탁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들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독자분들이 공감을 하고 읽히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각 그 신경수 선생님 자체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이제 편집자들 노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7페이지에 걸친 수정 사항을 보냈고 그거를 이제 일일이 편집자와 작가가 이제 수정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보내는 거죠. 아주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를 몰고 엄마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쓰는데 미국 문장에는 그런 문장은 없어요. 자동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소나타를 운전했다든가 코란도를 운전했다든가 뭐 정확하게 지칭을 해달라는. 정확하게 어떤 그 사물을 지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자동차가 아니라 소나타라고 해야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경제력, 그다음에 그 사람의 취향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소설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쇼잉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그 사람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소설들은 그렇게 쓰면 무슨 이렇게 상품 선전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양국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미국 편집자들이 일일이 지적을 해서 이제 좀 그 수정을 한 그래서 이제 공감력을 굉장히 높인 어떤 그런 어떤 중간에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를 부탁해로 사실 신경숙 작가는 뭐 이전에 문단 문학에서도 큰 뭐 관심의 작가였고 또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작품이었지만 정말 엄마를 부탁해를 통해서 이른바 국민 작가로 등극한 작가가 되었는데 그 표절 사건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더 그 반항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대중하고 되게 스킨십이 잦았던 그 작가였고 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애독자가 생겼던 그런 시기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표절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사실 모르는 작가가 그랬으면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국민 작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파급이 셌던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다시 베스트셀러까지 상승했던 그 작품인데 그것도 어쩌다 보니 그런 사건 때문에 가리워지는 요소가 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표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네. 예,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이슈인데, 예, 이 케이스는 뭐 명확하게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독자들이 이제 작가의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는 작가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영혼이라든가 인간의 깊은 어떤 순수한 영혼이라든가 또는 도덕이라고 해야 되겠죠. 윤리적이었던 그런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혹하게 평가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독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비평의 세계 그리고 이제 문학의 세계에서 일단 표절 작가가 다시 이제 일어서는 케이스가 너무나 드문 케이스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이제 일어서려고 할지 그게 되게 또 한편의 궁금증을 지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베스트셀러 지난 10년간 탑 10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덧붙여서 11위부터 20위까지의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요. 연금술사,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정글말리 원,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눈먼 자들의 도시, 상실의 시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즐거운 나의 집, 7년의 밤, 모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역시 하루키 책이 100권이나 그리고 공지영 작가의 책도 들어가 있네요. 이야, 예. 자, 이렇게 베스트셀러 저희가 살펴봤는데, 근데 이런 작품들이 반드시 한국 소설의 어떤 건강성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한 어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 출판 시장의 어떤 활동, 앞으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방향으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런 베스트셀러와 한국 출판 시장의 건강성 어떻게 좀 연관을 놓고 근데 봐야 이제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설 시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3,000부 시장, 10,000부 시장, 30,000부 시장, 100,000부 시장, 뭐 50만 부 시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여기 나온 것들은 다 50만 부 시장의 큰 베스트셀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문학의 발전을 해서 가장 좋은 거는 10,000부에서 50,000부 사이의 작가가 많아지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다면 한 10만 부 정도 되는 작가들이 1년에 한 서너 명 정도 계속 나와주면 이제 대중들하고 소통도 되면서 이제 이어주는 거죠. 사다리를 이어주는 건데 지금 이제 한국 소설 시장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50만, 30만 밑에 10,000, 20,000 이렇게 돼서 중간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저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한국형 스토리텔러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공지영 작가나 또는 뭐 이 권비영 작가처럼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슈,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에 대한 이슈에 대한 좀 관심을 작가들이 좀 가져서 어쨌든 대중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또 작가의 노력만 좀 되는 건 아니고 편집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가령 뭐 7년의 밤에 그 정유정 작가나 뭐 또는 최근에 너무 많은 소설을 쓰고 있는 장강명 작가나 예, 이런 작가들이 이제 그런 스토리텔러나 또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더 그 많은 작품을 써서 예, 좀 독자들하고 소통을 해주고 그게 또 후배들의 모범이 돼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그 작가 군이 좀 탄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정 씨는 네, 어떠신가요? 저도 일맥상통한데요. 지금 베스트셀러가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50만 부 정도 뭐 작가군이라고 하는데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요. 그래서 중간이 너무 없어요. 이 한국 사회 그 경제 문제랑도 비슷하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산층의 붕괴. 근데 그 독자한테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이거든요.
제가 8월에 갔는데 베스트셀러 1, 2, 3위가 똑같고 12월에 갔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신간이 없거나 새로운 작가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베스트셀러 작가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남게 되고 네. 지금 신간 쪽 나왔거나 지금 약간 반응이 좋은 작가분들은 지금 그냥 그 물에서 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임계점까지 못 가는 거죠. 예, 대중들한테 확 퍼질 수 있는 임계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임계점 이전에 다 네, 이렇게 없어져요. 예, 촛불 끊어지듯이 사그라들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문단 문학 안에 어쨌든 예,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끔 이렇게 격차를 느끼게 되는 게 문단 안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제 주변에 그냥 알고 있는 정말 일반 독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안 읽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문단 안에서만 계속 소비되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방식이 독자들이 스스로 책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항상 책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책을 항상 찾고 있지 않아요. 예, 않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검색을 해서 책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 알고 나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뭐 네. 이 작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비평의 역할이 있는 거죠. 사실은 비평의 가장 큰 지금 비평의 역할이 지금 붕괴했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 준 사람들은 항상 비평가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독자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독자의 어떤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비평가들이 동료 작가들을 향해서 예, 이야기를 거는 거죠. 그리고 동료 비평가 또 작가도 아니에요. 작가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비평가를 향해서 이야기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비평의 존재 이유 내지는 비평과 대중 사이의 소통은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허희 씨가 굉장히 새겨 듣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저 굉장히 아까 동료 비평가들을 향해서 쓴다라고 하셨을 때 좀 찔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 저도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좀 분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2016년 특별기획 소설을 이야기하다 마지막 대담이었습니다. 4회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장은수 편집 문화실험실 대표님과 김현정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김현정 씨 나오셨는데요.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 막 메모하고 그랬어요. 네. 베스트셀러는 시대의 정신적 풍경이다. 장 대표님 말씀하셨죠? 네네. 네. 이슈가 되는 것들은 상실해서 일어서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 오늘 방송 참 좋은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수다는 즐거웁니다. 예. 그리고 뒷담화도 즐겁고. 예. 근데, 책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뒷담화로, 만들어지니까, 예, 무조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뒷담화 좀 자주 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정 씨? 네, 저도 매우 재밌었고요. 책 읽은 것들 나눌 때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고,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다 책을 사랑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는 독자분을 많이 읽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순위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을 나눴을 때 더 즐거움이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즐거웠습니다. 자, 저희가 2016년 특별기획으로 거시적인 네. 예, 계획을 짜서 이렇게 4부작으로 네. 예, 좌담을 해봤습니다. 네. 경환 씨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1, 2회를 진행하는 동안은 네. 내가 모르는 바닥의 이야기구나 하는 느낌이 좀 많았고요. 특히 2회가 좀 어려우셨죠. 매체에 대한 예, 이야기가 1회, 2회 뭐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판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이 무언가가 있구나. 예, 예. 정말 뭐가 있네. 노는 물이라는 게 있네.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문학 판 안에 또 계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네. 또 즐겁게 들으셨을 것 같고 생소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처럼 뭔가를 느끼셨던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환 씨가 이런 재미를 느끼셨듯이 사실 1, 2회 방송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설 팟캐스트고 또 소설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어떤 개론적인 접근이 필요하잖아요. 네. 항상 우리가 어떤 과목을 배울 때 앞에서는 총론으로 쭉 한번 다루고 이제 강론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 기획을 마련한 것은 사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유익한 정보도 좀 얻으시고 네. 또 소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이번 4회를 진행하면서 좀 가졌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저희 4부작 특별기획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네.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2016년 들어서 처음으로 작품을 선정해서 작년과 똑같이 낭만 서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로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